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돌려서 보면 9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장 상승과 장 초반에 동조화되는 듯 했지만 되밀리면서 하락 속도가 가파라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오 접어들기 전후로 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보였고요.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25bp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0.25%에서 0.5%로 올린 것인데요.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통화 부양 수준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94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또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1.55%까지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개월 만에 1,190원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중 마찰과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소식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는 시장, 과연 원달러 1,200원 선, 또 코스피 2,900선 뚫릴지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은 좀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들도 군데군데 보이고 있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 현황 점검.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을 좀 체감하려면 직접 어떤 거래를 해보신 분이셔야만 또 부동산 네. 시장을 잘 이해하고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뭐 워낙 요즘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의 강세장은 몇 년 정도 진행된 걸까요? 지금 거의 꼭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지가 원래 예측하기를 전문가들이 작년을 봤었거든요. 네. 네,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입주 물량이 조금 서울에 예년보다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작년에 영끌 현상하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 좀 과대하게 포장된 부분도 있고 영끌 심리가 이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서 근데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 대부분 7, 80%가 올해는 조정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금리 인상 개념하고 또 글로벌도 지금 좀 아까도 뉴질랜드 얘기하셨지만 미국도 테이퍼링 가고 다 동시다발적으로 또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사태 이런 것들을 겹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정 국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정할 타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량이 일단 급감했거든요. 서울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네네. 지방 같은 경우도 한 4% 작년 대비 동기간 전년 동기 대비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량이 한 4%, 3.6% 감소했고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한 20% 정도, 13%인가요? 13%. 서울은 한 21%. 지방도 한 20%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에서도 기본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상승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뭐 서울이 특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군요. 네, 많이 27% 감소를 했고 수도권, 지방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1월부터 9월까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요즘 제 주변에 정말 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는 오피스텔 투자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구축 쪽으로 어떤 서울 내부에서 좀 더 상급지의 구축으로 좀 이전해 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또 지방 쪽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뭐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사고 갔다 이런 얘기들을 뭐 전화를 통해서 주변 지인들 뭐 네, 그런 많이 얘기들 들으시죠. 예. 많이 들려요. 여전히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금 높은 것 같고요. 일단 교수님께서 끝물이라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어쨌든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몇 배씩 안 오른 부동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짚어주셨던 대로 1월부터 9월까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허위보도가 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물량이 작년 9월에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고요. 세 번째는 저금리 유동성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거 세 가지인데요. 허위보도, 과장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언론에서 주택 가격이 서울 아파트를 예시를 든다라면 신고가를 하는 아파트도 많은데 예전 대비 하락한 거래량도 엄청 많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30에서 40%의 아파트만입니다. 아파트들이 하락 거래로 거래가 되는 게 물량이 4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죠. 주식 상승장에서 이전 그 하한가보다 더 싸게 팔면 하락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호가에서 낮아진 것들이 40%에 가까운 물량들이 거래가 된다는 거는 기존에 2015년, 16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현재 호가는 막 올라간 것 같지만 그거보다 싸게 팔 일이 없잖아요. 계속 오르는데 왜 싸게 팝니까? 그분들은 파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거는 미래를 예측할 때 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니까 싸더라도 빨리 파는 거죠. 왜? 요 시기가 지났을 때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팔았겠죠. 근데 그 물량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평균 30에서 40% 물량들이 다 하락거래인데 보도에는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 그 아파트 거래량 중에 아파트가 아파트 10개가 서울에 거래량 거래가 중에서? 됐다. 예. 그러면 3, 4개는 신고가, 네. 중간에 2개는 호가에서 그냥 되고 예. 나머지 3, 4개는 하락한 거래예요. 이거 이런 어떻게 봐야 현상은 될까요? 제가 부동산 30년 하는데 처음 있습니다.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혼재돼 있죠. 변수들이 뭐냐면 대선 요인이 있고 주택 가격이 계속 더 올라야 한 정권에서는 더 비판을 받고 또 표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세를 했고 그리고 정부도 또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 바람에 네. 다주택자들 중에 2주택자, 3주택자들이 양도세 지금 중과에 걸려서 6월부터 매물을 내놓으려고 했다가도 걷어들입니다. 호가는 높이고 있고 그런 막 혼재된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럼 혼재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다른 현상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하방 압력이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과 부동산도 또 연관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그런가요? 오르게 되면 네. 금리가 오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대출이 강화가 되기 시작하고. 네. 그럼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이 조금 일반 생업에 바쁘신 분들보다 전업으로 이걸 하신 분들은 뭐 카페도 많고 스터디도 많잖아요, 요즘. 거기서 이미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락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볼 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그거죠.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할 때다.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까지 이어지니까 이건 제가 봐도 이건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안 받쳐주잖아요. 작년엔 그나마 거래량이 좀 받쳐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변환기가 오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선행한다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이 우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쫙 올랐습니다. 근데 요새 좀 이제 힘이 좀 잃고 있고 다른 요인들이 더 상승할 요인들이 좀 약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걸 보면 그러면 부동산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 또 고승범인가요? 고 성함 모르겠는데 금융위원장이 예.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대출 제한에 풀 용의가 있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라고 오늘 국회 감사에서 하는데 네. 실수요자도 상황에 맞게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야지 그 막연하게 대출을 완화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면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죠. 물론 실수요자 피해 보는 분은 일부 계시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의 안정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쪽으로 지금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택 임대 제도의 트렌드가 좀 변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분명히. 네.
분명히 있는데 전세는 그래도 안 없어질 겁니다. 한 앞으로 15년까지는 안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다 갭 투자가 지금 몇 년째 붐을 일으켰잖아요. 갭 투자한 분들의 특성은 실질 자본이 약합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빈집을 가지고 매매가를 호가를 높인다는 데서 파는데 그 유동성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차주들이, 대주들이. 근데 그런 세대수가 많습니다. 100만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대출이 안 됨으로 해서 시장의 그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네네. 이미 MB 정부 때 전세 대출 시작할 때부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주택가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MB 때는 공급량이 또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버텼고 박근혜 정부 때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출을 완화하니까 뭐 일본, 미국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풀이되면 우리가 올 길은 더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43%라는 수치까지 갔는데요. 소득의 43%를 이자를 내고 원리금 내는데 쓰는 비율까지 올라간 거예요. 전체 평균으로. 일부 아파트 쪽에서. 근데 그게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숫자가 172를 찍었거든요. 구입 부담 지수가 최대인데 소득이 늘었나요? 소득은 쉽게 안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아까 환율 얘기하다 일로 넘어왔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런 프레임의 어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리 투자했던 분들은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고 영끌에 지금 이제 대학교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 제가 만나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단순합니다. 일단의 지역의 지방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은 1억 원 이하는 이제 또 취득세나 여러 가지 규제에서 저도 자연스럽기 한번 보러 간 때문에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천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네. 저도 천안에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아파트를 천안에 그 나사렛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철역이 있고 그 앞에 학교 앞에 바로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가 1억 5천까지 2006년도에 갔다가 서울은 막 집값이 오를 때 지방은 약세였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 지역의 아파트가 8천에서 7,500까지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도 한 9천 1억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1억 5천입니다. 불과 9개월 사이에. 말씀드린 거기가 지금 공시 가격으로 1억 이하거든요. 투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집을 해서 전세 가격을 다 같이 올리게 돼요. 중요한 것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분들이 그 집을 나중에 실수요로 돼서 사야 되잖아요. 사야지 이게 투자의 연속성이 이어지는데 네. 뒤에 사줄 사람이. 근데 그분들은 계획이 그게 없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로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어느 정점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뭐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천안 지역에 투자했던 분들이 미리 요새 엄청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 왜 팔까요? 1억 5천이 8천에 내려왔다가 1억 5천이 다시 됐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팔죠? 이제 해봤으니까. 뭐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보시고 서울은 좀 특수성은 있죠. 희소성도 있고 네. 수요가 몰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호 물량이 앞으로 5년 뒤부터는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예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이런 뭐 대학에서 갭 투자 동아리가 있을 정도고 예. 그 붐이 대학생들이 붐이 일어나서 활발하게 투자를 할 정도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과열된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 자본이 없으니까. 예. 주로 갭 투자라는 것은 또 전세 대출이 잘 이루어졌을 때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예,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죠. 예, 전세 가격도 받쳐줘야 되고 수요도 받쳐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라는 그 제도 자체도 잘 원활히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세 대출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좀 아래쪽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방면을 통해서 근거로 제시해 주시면서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오피스텔 얘기하셨잖아요. 오피스텔은 네네.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우리 뭐가 이 강남 지역에 저평가된 오피스텔 지역들이 있어요. 뭐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 거짓말 같지만
삼성동, 역삼동, 뭐 양재동 이런데 뭐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널려 있습니다. 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한 오피스텔 단지에 제가 입주자 대표라는 거예요. 그걸 맡고 있는데 부동산을 하는 걸 알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 뭐 선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막 그런 게 요즘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몇십 개씩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네네네. 근데 더 사지는 않아요. 왜 안 살까요?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갭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허위보도예요. 오피스텔을 사는 순간 청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어느 분이, 제 아는 분이 변호사인데 서초동 집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아니 그 하나인데 왜 팔았어, 김 변호사님? 그랬더니 삼기 신도시 청약해야죠. 그게 또 투자의 개념에서 맞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팔고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 3년 뒤에 1순위 청약할 수가 있잖아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앞서 리딩하는 사람들은 이미 빠질 건 빠지고 갈 길은 미리 가고 있고 네. 지금 우리 앵커님처럼 오피스텔 투자가 좋다. 이거는 보도로 인해서 그리고 국토부도 나쁜 짓을 한 거죠. 일부. 왜냐하면 121제곱미터도 난방을 깔아주겠다. 그래서 마치 오피스텔이 주택처럼 되는 것처럼. 그건 일부잖아요. 그거는 신규 분양자들에 대한 건설사를 위한 제도예요. 근데 기존의 오피스텔 투자하면 어디를 하겠어요? 신규는 지금 가격이 비쌉니다. 역삼동에서 최근에 분양한 게 실평수 4.5평이 3억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미분양 났어요. 근데 6억짜리는 8평짜리입니다. 근데 분양이 됐어요. 근데 그건 왜 됐냐? 그 오피스텔 자체의 시행자가 하이 클래스,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쪽 네. 그 타겟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오피스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6억에도 분양이 된다. 고급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휩쓸려가지고 오피스텔 가셔가지고 잘못 사시면 안 되고, 오피스텔 투자하시려면 강남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나마 저평가돼 있는데 잘 모르시는데, 강북도 다 1억 5천 2억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찾으면 나오는데, 근데 안 사요. 왜 안 사겠어요? 이걸 사는 순간 주택 보유자가 되잖아요. 세를 놔야 되면, 갭 투자하면 세를 놔야 되잖아요. 사업자 사무실로 빌릴 땐 상관없어요. 그때는 이제 주택으로 안 치기 때문에 주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건 오피스텔은 딱 하고서 세입자를 임차인을 들이는 순간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오피스텔 시장이 생각보다 규제가 다주택자 포함이 되는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임대하는 거 자신이 없으시면 함부로 투자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서 하셔라. 그리고 이왕하실 거면 강남에 저평가된 일이 널려 있지는 않고 찾으시면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이제 청약을 할 때 특히 네. 다주택으로 또 카운트를 하게 되죠, 되고요. 예, 일단. 예, 또 다른 분야, 세금 분야에서는 다주택으로 포함 안 시키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자로 사무실을 주게 되면 세금에서 예, 예. 전혀 뭐 그런 거 없고 주택에서도 뭐 귀택사유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때는. 예, 예. 그것보다는 좀 더 노른자에 있는 더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더 좋다. 네, 3기 신도 라는 말씀이시죠. 가성비를 따지면 3기 신도시가 더 투자성이 있는 거고, 다만 시간의 갭은 있죠. 조절하셔야 네. 되고, 지금 이제 다세대 연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도 이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계산이냐면 땅값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 가격이 1억이면 강남이 평당 하나 얼마인지 좀 알아보시고, 강북에 다세대가 있는데 집이 좋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구축에 요새 많이 사잖아요. 구축을 사는 이유는 10년, 20년 뒤에는 여기도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현재 아파트 값이 과다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격이 약간 꼭지라는 느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꺾이면 가치도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토지 가격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건물 딱 빼고 네. 그냥 내 토지 가격이 5평이다. 네. 빌라가 건물만은 15평이다. 네. 땅은 5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땅값으로 내가 빌라 값을 그냥 나눠요.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평당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땅을 1억 주고 샀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고 나중에 재건축 하실 때 땅값이 얼마 계산되는지 비교하시면 비싸다 안 비싸다 알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단순하게 이거 잡으면 아파트 분양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혹해서 또 왜 혹하냐면요. 사고서 전세를 놓잖아요. 전세를 놓으면은 전세가 있는 걸 인수하게 되면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적다 보니까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시고 계산을 필히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하세요. 이거 계산하면 땅값이 얼마야 하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강남에 와서 한번 물어보시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 여기는 비싼 거구나, 싼 거구나. 그렇게 좀 계산하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이나 집을 사셔도 토지당 가격이 내가 얼마 주고 이것을 얼마를 네네. 지불하고 산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시는 점은 그거네요.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네. 투자의 현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2015년 아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더 많은 진짜 부를 엄청나게 읽으셨잖아요. 그때 사셨던 네, 분들은. 맞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네, 최경환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벌써 빠른 분들은 바로 이제 매집 들어갔죠.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때 당시 뭐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네. 그 시그널을 잘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번 그 사이클에서 엄청난 큰 자산을 일구셨는데요. 서울 이외 지역 현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꼭지의 시그널이 보이시나요? 서울 이외의 현황에서. 서울 이외 지역도 네. 지금 예전에 혹자가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인천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인천 아파트하고 뭐 오산 이쪽 조금 내려간 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쪽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이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9월까지 27%인가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도 그 정도 올랐고 그 반면에 이제 대구하고 세종이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대구도 불났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불장. 활화산이었죠. 불장이었었는데 청약도 뭐 난리 나고 1등도 많이 했고 청약 그 경쟁률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0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신규 분양 단지들이 청약률이 5대1이 됐어요. 그러면 다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90%가 계약을 취소합니다, 요즘. 대구에서요? 네,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미분양 단지도 지금 속출하고 있고 더 미래 시장도 어두운 것이 뭐냐면 내년부터 15,000원, 25,000원씩 한 2, 3년 동안 공급이 돼요. 물량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적정 물량이 3만에서 35,000이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대구시 인구 숫자에 비교하면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공급 폭탄이 터진 거를 10주 전부터 인지가 된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대구시장이 지금 간간히 버티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세종시도 지금 10주째 또 하락입니다. 세종시도. 여기도 거래가 없습니다. 호가를 지금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 평형이 있잖아요. 32평. 평형이 보통 어느 단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지금 한 10주 전보다 한 2억 정도 내렸습니다. 내린 상태에서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은 조심하셔라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대구하고 세종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와 그 1억 이하 미만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그리고 전세가율이 좀 높습니다. 인천 지역하고 경기도가 높은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할 지역이 없어지잖아요. 투기 규제하고 청약가율을 다 묶어버리니까 비규제 지역인 이제 그 틈새 시장이 이제 인천 경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들에 이제 공략적으로 특히 또 GTX 노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붐을 일으킨 그 세력들의 근데 그것이 과연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GDP가 국가의 소득이잖아요. 그 지역의 RDP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득 수준과 주택 구입 부담 가격과 PIL이라고 있죠. 그 수치들을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요즘 보도들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는 PIR 지수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언제 나오냐면 주택 가격이 좀 저평가됐을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왜 안 나올까요? 고평가됐던 얘기겠죠. 지금 그 수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얼마? 서울이
보통 8, 9 가다가 지금 12, 13 넘어갔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일부 지역은 더 심하고, 막 20까지도 가고, 강남 같은데. 그 인천도 구도심에서 이제 좀 발전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송도. 이런 데도 지금 수치가 지금 서울 따라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낮은데.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막 3, 40%씩 올라갔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오른 거죠. 2, 3년 사이에. 인천 지역이 발동 걸린 건 1, 2년 전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한 3, 40% 올랐어요. 그러면 안 오르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하면 높게 오른 데는 2배 정도 오른 거죠. 일부 희소성 있는 단지들은.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인천도 이제 3기 신도시 말고도 공공택지가 좀 많아요. 거기 물량들이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 계속 좀 많이 나옵니다. 물량들이. 그때 그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신호들과 연계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 갑자기 또 하락장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대처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고, 이왕 3, 4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부 믿다가. 네. 물론 허탈감이 많으실 텐데,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땐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청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3, 40대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청약 제도를 많이 변경을 했어요. 11월부터는 추첨자가 좀 많습니다. 네. 순위 안 가리고 점수 안 가리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다 보시면 추첨제 물론 희박하지만 그래도 수요의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여력을 좀 반감시키는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고가로 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열심히 사셔가지고 저평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네. 그런 데들은 지금 투자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3기 신도시의 그 부동산 분양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네.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잘 시세를 좀 분양가 봐야 제가 될것 예측을 해드리면 네. 지금 시세 다 그래도 반에서 70%, 8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집권 여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또 야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차이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지 제 예측이에요. 네. 집권 여당이 잡게 되면은 분양가가 또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번에 터진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뭐 공공의 얘기가 나오고 막 시끄럽잖아요. 핵심은 국민한테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분양제도 뭐냐면 감정가액의 뭐 80%, 70%, 100% 이렇게 분양가를 정해요. LH에서. 근데 원래 예전에 방식은 조성원가제라 그래서 원가에다 조금만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세 비교해서 거의 다 50% 수준이에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잡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조성원가 연동제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이제 야권이 잡으시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감정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유지해도 또 문제는 없어요. 왜? 로또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많으면. 그런데 이제 논리가 부딪히죠. 로또가, 지금 요번에 대장동 사건이 부동산 방향을 많이 바꿀 거예요. 왜냐면 로또에 대한 반감이 많았잖아요. 일반 당첨 안 된 분들이.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 로또는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개인한테. 근데 지금 로또를 안 하고 그 택지를 민간한테 택지를 분양해서 분양하면 민간이 가져간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장동 때문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올 것이고 분양가를 높게 잡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분양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잡으면 완전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권이 잡더라도 이 시장 분위기상 대장동 사건 때문에 더 높이지는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쓰더라고요. 그걸 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변수도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입니다. 네. 서울 이외 지역의 현황들을 봤을 때는 뭐 일단 뭐 그 사자성어처럼 이야기되던 뭐 이부 망천 뭐 이러면서 부천, 인천 지역에 대한 좀 약간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요지부동이었던 이 부동산 시장, 인천 시장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는 점. 진짜 망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짚어주셨고, 전 인천 네. 좋던데요. 아, 인천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예, 살기 좋아요, 정말. 제가 신혼생활 때 넓다라고. 일부러 거기 이사 간 적도 있어요. 살려고. 예. 저렴하고 환경 좋고. 그렇죠. 저렴하고 환경 네, 좋고 네, 널찍하고. 근데 인천이 지금 굉장히 또 불장이라는 점. 네, 맞아요. 일단 어쨌든
정말 안 오르던 지역까지 다 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네, 한 키 차례 맞추기 하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서울, 세종 그리고 대구 이 대구, 지역에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대구의 미분양 단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과연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끼쳤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몇 번째 정책이라는 걸 세는 게 그리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미안할 정도죠. 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오는 소식을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고 또 부동산 투기 수익을 몰수하겠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솟는 자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부동산 정책, 안정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계속 안 먹히고 있었잖아요. 안 먹히고. 왜냐하면 불안 심리를 재울 수 있는 실체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 세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입주 물량이 공급량이 충분할 때는 시장이 안정세로 돌았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 발표만 했지 다 계획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집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뤄 짐작할 거는 그러면 사전 청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거고, 사전 청약 제도를 내년에 만약에 물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연말이나 그런 심리가 또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금리가 오르면 투자 어떤 여건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래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단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의 폭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스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년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2023년. 네. 2019년도, 20년대 부동산 전문가들끼리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사석에서 다 하는 얘기의 공통점은요. 2023년은 100% 조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좀 빨리 올 수는 있잖아요. 빨리 올 수 있으면 내년이에요, 바로. 바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세 대출을 쪼이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불장이 다시 오려면은 돈이 많아지든지 대출이 완화가 된다든지 저금리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요인들이 다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흘러가니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고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낫고 정부의 정책은 애를 써봤자 그래도 집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서울이 아파트가 많이 줄었고 전국적으로 줄고 있고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하나라도 온다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또 한 번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리겠다는 신호까지 온다면 시장이 갑자기 심리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질 텐데 아시겠지만 9월 마지막 주에 상승률이 둔화가 됐어요. 오랜만에 계속 5월부터 여기 데이터에는 없는데 보시면 이제 5월부터 계속 그 상승률이 올랐습니다. 뭐 0.09대던 것이 막 0.5%까지도 몇 배 올랐는데 9월 3주, 4주 때부터 서울이 갑자기 꺾입니다. 0.2에서 0.1대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10월 달의 거래량과 이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좀 정부의 정책이 정책으로 인한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정책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다 대고 말씀대로 사전 청약 물량을 또 뭐 6만, 10만 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은 일단 토지보상 공고가 다 나갔거든요. 신도시가. 하남 교산하고 인천 계양 토지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뭐 60%, 80%까지 됐기 때문에 거긴 그냥 간다고 보고요. 그럼 나머지 3개가 큰 데인데 거기도 토지보상 공고가 6월 달에 다 났어요. 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느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토지보상 공고가 갑자기 효과가 있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 결국은 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언젠가는. 그럼 그걸 예측해서 부동산 시장에 임하셔야겠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관점. 공급이 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이사 대책에서는 뭐 주목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사 대책도 주목하실 게 뭐가 있냐면 조금 여러 후보지들이 있는데 후보지들 중에 대지주가 많은 데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사 대책. 왜냐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아요. 신탁으로 LH에 맡기는데 LH가 또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LH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재산가액을 제대로 쳐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대지주가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지역들은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후보지가 됐어도 소지주가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 받는 게 빨리 목적이니까 이 재산 뭐 그거보다 거기는 뭐 빠릅니다. 증산 2구역 같은 데는 뭐 발표하고서 몇 개월 만에 동의율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3, 4개월 만에 동의율이 80%를 넘어가지고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지주들이 모인 것들은 다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한다라면 제가 볼 때 27만 원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1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으로. 나머지 17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10만 원면은 3년치 물량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근데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발전하면 4년 뒤에는 입주할 겁니다. 빨리 하면 더 빨리 한 4년 정도 뒤에 입주. 분양은 아마 내년부터 할 겁니다. 바로 그 후보지들에 대해서. 그럼 서울 도심이니까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공공분양이잖아요. 공공분양의 50%를 일반 공급을 하고 특별 공급을 좀 줄였고요. 일반 공급 중에 30%가 추첨제예요. 1인 가구도 추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필히 그걸 기억하셨다가 물론 네.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되는데 네. 추첨제에서 될 수도 있거든요. 점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청약 점수 뭐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이제 그 물량들이 그러면 계산을 하면 전체 물량 중에 그래도 한 3, 4만 호? 그럼 엄청난 양이죠. 그럼 3, 4만 가구의 젊은이들이 혜택이 되는 거죠. 좀 그것도 노려보실 만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공공 분양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사 일반- 대책으로 하는 거기 저게 분양은 다 공공 분양이에요. 네네네. 예, 공공 일단 분양. 공공이 주도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추첨제가 30%가 50% 공공 분양 중에 30%가 추첨제입니다. 네. 조건 안 따지고 뭐 네네. 이런 거 1순위, 2순위 안 따지고 추첨되니까 이거는 젊은 분들 누구나 또 학생도 가능하니까 이거는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뭐 희망을 놓지 마시고 되시면은 뭐 좋은 일이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향후 1, 2년, 특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3년 정도면은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것이다. 네. 하락장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언론이나 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네, 보실 전망들을 거예요. 하고 예. 있는데 그래 봐야 이제 뭐 내년부터 그 영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예, 네, 내후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공급과 대출 금리를 봤을 때 좀 위축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3기 신도시와 또 공공 분양에서의 그 청약은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은 무조건 유동성을 좀 잘 대비하셔서 네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시세 라는 50에서 말씀을 60%, 70%니까 예.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럼요, 네네. 또 뭐 인장을 가봐야죠. 예, 어떤 지역인지 뭐 네네. 가봐야 땅밖에 없을 그 수 얘기는 있지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게 예.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일단 예전에 짓던 신도시 개념하고 틀려요. 최첨단 4차 그 마인드 스마트로 다 짓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단지가 다 요즘 특화되고 좀 좋아지는 아파트들이 뭐 수영장까지 있는 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돌봄 서비스, 뭐 카페, 뭐 연회장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 게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지금 3기 신도시 다 기본입니다. 그게.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완패스 네. 시스템이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쓰레기들이 다 우리가 쓰레기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에다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쓰레기 집합으로 갑니다. 쓰레기가. 거리가 깨끗하고. 완패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주차장도 자동으로 체킹되고 뭐 물건 사가지고 가면은 현관문 자동으로 열리고 뭐 이런 완패스 이런 아주 좋은 스마트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혼부부들하고 좀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올인입니다. 이 구축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PR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 딸도 지금 이제 결혼 전형이 들어섰는데 저 계속 그쪽을 권유하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GTX가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막 빡빡한 데하고 비교가 안 될 거다. 녹지율도 거의 3, 40%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랑 차원이 좀 다릅니다. 네. 네. 정말 그 지역의 미래도 내다봐야 되고 어떤 나의 상황의 미래도 잘 내다봐서 내가 네.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또 좋은 주택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네, 두 번째 주제에서 네. 우리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정리를 네. 해볼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부동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수요가 아니고 수요가 지금 거래량이 줄었다 보니까 수요라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금리 인상의 폭과 횟수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이 유지가 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네. 주택 가격은 상상외로 급격하게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은 거꾸로 투자성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10월 주택 거래량을 좀 보시고 주택 거래량이 10월에 뭐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3천이나 2천대로 떨어지면 시장이 진짜 유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4천, 5천대를 다시 넘어간다면 아직도 유효 수요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시고 조금 여력은 남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공급에 대해서 네.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공급이 많다고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공급에 대한 계획을 만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 90년도에 그 일기 신도시를 딱 발표할 때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중에 120만 호가 지방이고 80만 호가 서울 수도권이었습니다. 물량이. 그런데 90년도부터 IMF 터지기 직전까지 주택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거의 10년 동안이요. 8년이니까.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때 인구가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매년 한 해에 적을 때 35만, 많을 때 50만이 인구가 증가할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는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이 그때도 이제 80년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이제 끊긴 거죠. 그 상태에서 집이 나와 버리니까 수요 기대 심리가 새로운 주택으로 가니까 기존 주택 시장이 약화가 되고 안정이 되거든요. 8년 동안 온 건데 지금은 공급이 왜 많다고 제가 표현했냐면 일단 인구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 구매 핵심 연령층이 이제 30에서 50을 보는데 그 층이 10년 사이에 줍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보면 주는데 물량은 지금 또 227만 원인데 최대일 때 그중에 재건축 재개발을 빼면 한 180만 원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근데 18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인 거예요. 물량이. 근데 인구가 안 늘어요. 그러면 대칭 비교를 해보면 전체 총량에서 집은 부족하지만 주택 유효 수요라는 것은 대출을 끼고 자기 자산을 갖고 구매를 할 때 능력이 있는 층을 말하는데 지금 대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격도 높다 보니까 한계에 왔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맞추다 보면은 집이 남아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기 신도시도 미분양이 났잖아요. 미분양 났잖아요. 그때도 집 모자라다 그랬거든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지금 40% 서울이 돌파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면 3, 4인 가구 아파트형이 만들지 1인용 아파트는 잘 안 만들거든요. 사실. 이런 개념을 볼 때는 그 물량이 그래서 아마 정부가 토지 보상도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3, 4년 뒤에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면 또 경제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 조정할 요량으로 확정 계획을 아직 발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말하고 내년 초 계획을 보면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많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 물론 소득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뭐 10% 돼가지고 소득이 막 늘면 감당할 수가 있지만 지금의 분양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서민들한테.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면 미분양이 나면 주택가격이 또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물량이 좀 많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공급에 대한 그 이슈와 또 그 신규 아파트 쪽의 분양의 현황들을 보면 어떤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크 포인트는 미분양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다. 유효 수요라는 네. 것은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할 때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게 이제 대출의 형태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대출이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기가 오고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돈이 안 들고 결국은 시스템 붕괴되고 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와요. 그거를 이미 다 경제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금융통이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나름 판단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전세대출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오늘 발표할 때조차도 매매든 전세든 다 실수요자도 가능한 선에서
제한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걸 보면 우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걸 판단하시고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슈와 좀 결부시켜서 네.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GTX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교통 변수나 뭐 등등등 여러 가격에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기적인 방향 일단 예. 조정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셨다가 이 경제가 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안정되고 뭐 미국 사태도 안정이 되고 환율도 네. 안정되고 조정을 거친 뒤에 아마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요, 2023년도에 또 그 인구수 비례 핵심 구매 연령층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 몰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앞당겨서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근데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투자 기회가.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또 세계 1위를 달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시겠지만 경제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상 명목 가격은 오르게 되거든요. 그 명목 가격이 실질 가격과 괴리를 계산을 해보셔서 적정 수준이 좀 미달한다 그러면 투자할 타임이고 높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좀 숨을 고려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이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이니까 잠시 숨고르기를 하신 다음에 제 생각엔 일기 신도시들이 입주할 때쯤에 시장이 묘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투자할 기회가 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그때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은 타임 갭이잖아요. 시간차인데 사이클만 잘 확인하시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텐데 지금은 좀 위험한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급, 대출, 금리, 그리고 뭐 감당 가능한 가격인지 PIR 같은 것들을 네네.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는 부동산 사이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네요. 현재 원달러 환율도 14개월 만에 최고치 1,190원대에서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의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수는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양대 지수 아랫꼬리를 그나마 달고 있지만 음봉의 길이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감까지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식심화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